자, 7번째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 가지문부터 볼게요. 여러분, 규범이란 말을 이제 비문학 읽을 때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규범이란 말이 근데 정확한 정의가 나온 적은 없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뭘까 싶었던 경우가 많을 건데, 규범 같은 경우는요, 규칙, 준칙 뭐 이런 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rule 이란 뜻이야 그냥. 그리고 이 지문에서 같은 경우는 법, 도덕, 종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던져주는데, 네, 이 정도는 뭐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규범이라는 단어 봤을 때 좀 쫄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하고요. 그 중에 이 지문은 당연히 법만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건 그냥 던져졌던 규범 중에 이런 것들도 있다. 종교까지도 규범에 속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 법이라는 규범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국가가 이 강제력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으로서 실현된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 우리가 뭐 도덕이나 종교가 이런 식으로 실현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법 같은 경우는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의 이념이 뭐냐? 이상적인 법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법의 이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정의,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이고요. 내용이 굉장히 쉬워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정의의 정의. 자, 정의의 뜻은 뭐냐? 정의의 정의 같은 경우는 법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법은 사회 구성,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이 공정한 도리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뻔한 얘기예요. 그죠? 정의로운 것이라는 그 정의라는 뜻이에요. 데피니션 아니에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균적인 정의고, 두 번째는 배분적인 정의예요. 이 평균적 정의는 그냥 진짜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우리 아주 이제 보편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배분적 정의도 뭔가 이거는 약간 차별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이다 라는 게 배분적 정의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노동을 할 때 노동을 10을 한 사람과 1을 한 사람에게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줘야 정의로울 때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같게, 공정하게, 평균적으로 똑같이 대해주겠다는 것이라면, 배분적이라는 것은 들어간 것에 맞게 다른 이 인풋에 대해서 다른 아웃풋을 주는 것을 바로 공정하겠다라고 얘기할 것이야. 이런 게 배분적 정의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걸 하려면은 이 같고 다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같은 경우 그냥 싹 다 같게 하면 된다 이지만, 뭐 예를 들어 공산주의다 하면 이제 이게 아예 없어지는 거지. 그지? 약간 자본주의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고, 모든 걸 다 똑같이만 때려대면 되니까 평균적 정의 이러면 이제 이상적으로 완성된 공산주의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평균적인 정의로만 따지면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배분적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가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기준 때문에 결국 뭐가 필요하냐? 이 한목적성이라는 게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글이 이어집니다. 자, 한목적성은 뭐냐? 법의 목적이라는 건, 법의 목적, 법이 만들어진 이 목적은 결국은 국가 공동체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 같은 것이 결국 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한목적성이에요. 뭐 이 지문에는 약간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민주주의나 혹은 자본주의가 결부된 우리나라를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 배분적 정의라는 거, 우리 이제 공정하고 다들 일한 만큼 벌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끼리 뭉쳐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것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야 돼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한목적성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진 않지만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이 있는데요. 법적 안정성은 뭐냐? 법이,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을 잘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법이 바뀌었대. 어제랑 오늘의 법이 달라. 그리고 내용이 막 불투명해요. 뭐 이쁜 짓을 하면 상을 주겠다 뭐 이렇게 써있어. 이쁜 짓이 뭔데? 모르겠어. 따라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에서는요, 이 법을 지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일정 기간의 유지가 일단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지키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법을 지키려면은 이런 동기정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법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법적 안정성이에요. 되게 다 좋은 얘기죠, 그냥.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세 개가 다 항상 상호 보완적으로, 당연히 상호 보완적이지만 이 이념들이 얘네들이 충돌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을 새로 개발을 했어. 새로운 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는데 이 법이 완전 쓰레기 같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을 이걸 침범해. 한목적성을 침범해. 그러면 이 안정성은 원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같은 법이라면 바로 없애야 될 테니까 얘를 제끼고라도 얘를 더 추구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법의 기본적인 이념이다. 나지문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이거 말고 그 다음 지문까지 해서 법 지문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데, 쌤이 이 그림을 좀 자주 그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둘이 만약에 분쟁을 갖게 됐어요. 법적인 분쟁이 됐어. 그래서 이 분쟁이 법에 의해서 해결돼야 되는 이 둘의 관계를 뭐라 그러느냐? 이 둘의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 두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근데 하필이면 이 법률 관계가 이 개인들의 재산적인 거, 뭐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가족 관계에 그런 뭐 문제가 있어. 이럴 때는 민사법을 적용해가지고 이 관계를 조율을 해요. 이런 관계를 민사 법률 관계라고 한다. 자, 어렵지 않죠? 갑과 을이 근데 법률 관계를 가진다는 거는 원래 보통 계약에 의해서 보통 둘이 뭐 금전적인 그런 내용을 갖게 되면 계약이라는 걸 먼저 만들죠. 그죠? 계약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 혹은 뭐 계약에서 뭐 침해가 됐거나 뭐 계약을 파기하게 됐거나 아니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나 뭐 이럴 때 그런 때 이제 법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서 이 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민사 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문법, 관습법 그리고 조리 이렇게 있어요. 성문법 같은 경우는요 글에 적혀있던 뜻입니다. 여러분 성문법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성문법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적혀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서 형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문화하다면 적었다라는 뜻이에요.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이다. 네. 이게 이제 성문법이고 우리가 보통 법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법 몇순조 몇 항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성문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관습법. 우리 저번에 다뤘던 거 있죠, 그죠? 국제 관습법 이러면서 관습법이라는 건 이제 법으로 적혀 있지는 않은데 오랫동안 관행으로서 돼 있는 거. 오랜 관행이 굳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성문법이 있으면 당연히 성문법을 따르면 되겠죠. 근데 만약 성문법이 없어 그거에 관련해서 만약에 성문법이 적혀있는 게 없다면 그거에 대한 대체로다가 관습법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조리는 뭐냐? 네, 조리는 뭐 정확한 견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나와서 뭐 정의를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회 통념 혹은 이 일반 원칙이다라고만 나오는데 쌤이 이해한 거로는 그냥 상식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아요. 상식으로서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뭐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보는 걸 조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예시로다가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제사 주제자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제사 주제자는 뭐냐면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제사용 재산을 받아야 돼. 제사용 재산 이게 완전 우리가 이제 그 일상과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느낌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요즘은 거의 제사를 많이 안 지내는 편이기 때문이죠. 제사용 재산을 물려받는 자를 제사 주제자라고 합니다. 선산 들어봤죠? 우리 사실 거의 영화에서 더 많이 보죠. 그죠? 선산 그다음 무덤 이런 거 혹은 막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묻힌 산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걸 물려받는 사람은 한 명이어야 된다 라고 성문법에 이 민법에 성문법에서 정해놨어요. 한 명만 받아야 한다라고. 왜? 이걸 나눠버리면은 팔아버리고 막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한 명이 보통 이걸 주관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상속이랑 제외돼가지고 이거는 그 제사하는 사람한테만 줘야 돼 이렇게 성문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누구를 정해야 될지라는 결론이 없어. 그런 조항이 없어요 성문법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성법 없으니까 대신 관습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관습법을 원래 그 한 명이 누구인지 누가 그 한 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습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제사를 안 지내거든. 관습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럴 때는 조리로서 결정을 한대요. 뭐 상식적이다라는 게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뭐 제사를 자주 지내던 사람이 있었든가 아니면은 뭐 장남이 해야 된다 뭐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이 나오고 끝나는 질문들은 하나씩 네, 내용이 막 그렇게 길거나 인가가 길거나 뭐 이런 게 없어서 네,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간단하게 또 쫄라맨들을 그려놨습니다. 이 질문 그리고 그 나지문에서까지 쫄라맨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약속이라는 건 뭐야? 약속이라는 거. 야, 너 내일까지 숙제해와 라고 내가 얘기하면은 이제 그지? 이 친구가 이제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숙제를 안 해온대.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나쁜 새끼야. 나 그러겠죠. 그죠? 자,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약속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약속이란 걸 했으면 해야지. 지켜야지. 그지? 뭐 지각을 했어. 왜 시간 약속에 안 지켜? 이런 식으로 뭐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약속을 안 지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죠? 이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약속이라면 계약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계약이라는 건 법적인 약속 이런 게 될 텐데 계약은 뭐냐? 똑같이 쫄라면 그려볼게.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해볼까요?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샀어. 그림을 샀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돈을 지불했습니다. 뭐 100만원, 100달러, 10만원어치 정도를 지불을 이미 했어. 이미 끝난 거야 이건. 그럼 이 친구는 나한테 그림을 줘야겠죠. 그죠? 우리의 그림이 뭐 쫄라맨이 또 그려져 있다고 해봐. 이 그림을 나한테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지? 근데 나한테는 그게 뭐예요? 그 의무가 얘한테는 의무지. 그림은 나한테 줘야 함. 근데 나한테는 어때 그건? 권리죠. 오케이? 그래서 권리를 가진 자를 채권자라고 해요. 그 권리를 채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의무를 가진 자를 채무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아까 내가 돈을 줬지만 돈을 주기 전에 나는 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이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방으로 서로가 채무자이자 채권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림 A를 내가 돈을 이미 줬거든? 그럼 얘는 나한테 반드시 그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줘. 줄 수 있는데.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줘. 나쁜 놈이죠, 그죠? 자,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 채권자는 뭐 하는 애냐면요. 미술 그 전시회를 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꼭 필요했는데, 그 주인공 그림이었는데, 주인공 그림이 텅 빈 채로 이 전시회가 이루어진 거지. 그지? 그럼 나는 엄청난 손해잖아. 그죠? 일단은 이럴 때 이행 가능한데 안 해. 안 하는 거 나쁜 놈이잖아. 그지? 이게 민법에서는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경우. 민법에서 강제 집행을 시켜줍니다. 강제로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이 그림을 뿅 하고 떼와가지고 얘한테 갖다 준다든가. 근데 이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계약은 위반된 거로 봅니다. 그렇잖아. 내 미술 전시 이미 망했는데.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하더라도 계약 위반이라고 본다. 인데 이 묵시적 합의 이론이 뭐 하는 거냐? 야, 손해배상해서는 끝이지. 라고 얘기하는 게 묵시적 합의 이론이에요. 오케이? 네. 내용이 막 그렇게 막 엄청 윤리적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대충 하는 겁니다. 자, 뭐 똑같은 관계, 제가 쌤이 뭐 대충 한다 그랬지만 글 자체가 대충 써 있어서 그래요. 자, 채무자, 채권자 똑같은 거라고 쳐봐. 그러면 이 묵시적 합의 이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얘가 당연히 채무 이행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게 맞지, 그지? 채무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도 돼.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합의하면서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하더라도 그건 계약 이미 위반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까지 거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냥 계약 위반으로 강제 집행하는 건 하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손해배상을 따로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뭐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건 효율적인 계약 파기이자 계약을 준수했다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 민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약속에 계약이 포함된다라고 보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약속이랑 계약은 포함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왜냐면 약속은 도덕적 비난이 가능하지만 계약 같은 경우는 얘네 입장에선 계약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만 했으면 계약 준수한 거니까 뭐라 하면 안 돼 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네, 이 정도 비슷한 얘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쫄라맨 채무자 채권자를 그려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방금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얘가 의무를 이행해야 해. 오케이? 채무를 이행해야 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런 그 계약 중에 아까는 그림을 넘긴다 뭐 이런 거였지만 행위라는 거.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아까처럼 이제 그림 A를 넘겨야 함. 이게 행위겠지. 그지? 이 행위를 급부라고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전자제품 매매라는 게 예시로 나오는데 자, 이거 냉장고예요. 냉장고. 자, 냉장고를 만약에 건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봐. 채무자가 지금 판매자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미 돈을 줬고요. 냉장고를 얘한테 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잖아. 매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 냉장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송해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그죠? 이런 거를 주된 급부라고 해요. 주된 급부.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 냉장고가 스마트 냉장고야. 근데 설명서도 없이 그냥 띡 하고 왔어. 이러면 돼야 돼요. 안 되잖아. 그지?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이 사용 방법 설명이라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까지가 얘의 의무인 거잖아. 네, 그런 거를 부수적 급부라고 합니다. 자, 알고 보니까 근데 이 냉장고 좀 터질 위험도 있으면은 뭐 터질 위험도 알려줘야겠지, 그지? 뭐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도 알려줘야 할지도 모르지, 그지? 자, 그런데 이런 주된 급부, 부수적 급부 이런 거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요.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입니다. 자, 이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 해제권이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네, 이 계약 해제권 그리고 이제 이 채권 채무에 대한 그런 법률 효과에 대한 내용은 이제 1구 수능에 한번 나왔었죠. 계약의 법률 효과 지문. 쌤이 제일 좋아하는 지문인데, 네, 혹시나 네, 이 지문 그냥 공부하기 좀 더 딥하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 지문 한번 봐도 좋겠어요. 자, 계약 해제권은 그냥 말 그대로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오케이? 당연히 어렵지 않죠. 당연히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친구죠. 지금 우리가 냉장고를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상황인 거야. 오케이?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요. 혹은 냉장고만 받고요. 사용 설명을 안 해줬어. 근데 난 자연스럽게 되는 건 줄 알고 스마트하다니까. 그래서 안에 막 음식들 다 넣어놨다 다 상해버렸어. 알고 보니까 뭐 스마트폰을 터치했어야 됐는데 그 중요한 기능을 안 알려준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정도의 그러면 이제 내가 불쌍한 애니까 나를 구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 해제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일단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건 얘가 배송 자체를 안 했어. 당연히 그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 부수적 급부, 사용 반복 설명 안 했다든가, 아니면은 주의 안 하면 터진다. 뭐 이런 경고사항이 없었어. 근데 터져서 내가 화상을 입었네. 이럴 경우도 있겠죠. 그지? 그래서 주된 급부나 부수적 급부나 뭘 안 했든 간에 어쨌든 채무를 불이행했다면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계약 해제권 같은 경우는 only 주된 급부를 안 했을 때만. 그러니까 안 왔어. 물건이 아예 안 왔어 그냥. 그런 경우는 이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것만 가능한 게 계약 해제권이고 손해배상은 이거를 안 하기만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오케이? 나의 권리야. 자, 그 다음은 채권자 지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채권자 지체는 뭐냐면요. 내가 깜빡하고 주소란에 주소를 안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이 안 오는 거야. 얘가 보낼 줄 몰라. 어디로 보낼지 모르니까. 그지? 주소를 모르네?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잖아.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철저하게 약간 소비자 개념, 소비자를 위해서 약간 맞춰진 그런 느낌의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요. 굉장히 쉽죠? 아홉 번째, 이 쿤의 과학혁명 이 내용은요, 이 과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과학 철학이라는 게 있어.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 얘기하는 그런 갈래 학문인데요. 과학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왔던 쿤의 패러다임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원래 기존적으로 과학은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느냐. 기존에서는 기존 과학 체계를 이제 옛날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학은 굉장히 합리적인 체계다. 약간 끄덕끄덕할 법한 내용이죠. 그리고 귀납적이야. 귀납적이라는 건 이제 뭐 까마귀가 껌같다라는 얘기를 한 마리 두 마리 막 하다 보니까 까마귀는 껌한 동물이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포함해서 이런 걸 귀납적이다라고 해요. 경험 중심적이다 라는 건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뭐 물을 막 계속 끓이다 보니까 계속 100도씨에서 끓는데 어디서는 110도에 끓어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0도씨 1기압에서 100도에 끓는구나. 그지? 그 다음에 뭐 0도씨 2기압에서는 뭐 110도에 끓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굉장히 철석같이 믿고 있단 말이지. 그지? 100도씨에 0도씨 100도씨에 1기압에서 물이 끓는다는 거를 의심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그것까지가 우리는 다 우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과학 법칙이 굉장히 맞고 정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걸 정상 과학의 상태라고 해. 오케이? 자, 그게 뭐냐면요. 패러다임에 우리가 갇혀 있어. 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요. 그죠? 혹은 N수생이니까요. 우리는 과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죠. 그죠? 과학 법칙이 있다면 진짜 그냥 F나 MA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배우잖아. 그지? 우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제대로 공부하려면요, 어마어마한 수학이 일단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이나 공식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수많은 이론적 틀과 개념, 용어들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일정 시기에 과학자들이 공유한다. 우리는 이제 약간 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인 쪽에 속하는 거고. 쌤도 이제 공대로 입학을 했었으니까 쌤도 이제 대학 가서 막 배우다 보니까요, 내가 전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완전 피상적으로만 F나 MA 이런 거 완전 피상적으로만 생각했었구나 이랬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정 시기에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여기에 만약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몇 도씨 몇 기압에 몇 도에 끓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딱딱딱 비례관계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완전히 무슨
이거 지수함수처럼 이제 증가하는 끓는 점이 뭐 그런 거를 발견했다고 해봐 물질을 혹은 올라가다 내려간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뭐 초인계 유체 이런 게 막 설명이 안 돼 뭐 이러면은 우리는 일단 뭐 하려고 해요? 내가 아는 거에서 생각하려고 그러죠 그죠? 야, 이 물질은 예외인가? 왜 예외일까? 이 예외인 현상을 밝혀내고 싶으니까 내 공식과 법칙에 따맞춰서 새로운 이 문제 혹은 새로운 예시가 나왔을 때 이 문제 같은 것들을 다 내가 아는 거에 짜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든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웬만하면 해결이 돼요. 그래.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오래 가는 거야. 그런데 가끔씩 어떤 문제는 내 패러다임이 전혀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얘가 포괄할 수가 없어. 전혀 설명을 못해. 갖고 있는 걸로.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오케이. 네. 이제 이 쿤이에 나오면서 원래는 플로지스톤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플로지스톤이 이제 어떤 거냐면요. 원래 불이 날 때,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플로지스톤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플로지스톤이 탄다. 그러면 불이 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연소라는 게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뭐 밖으로 방출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로 막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뭘로 바뀐 거야? 야, 그거 산소야.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산소가 불에 타는 거. 요즘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플로지스톤이 개소리 같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게 진짜 팩트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반례가 나와도 최대한 그걸 우겨넣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촉근이론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런 것들도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야. 만약 그게 증명이 되잖아? 그 순간 갑자기 뭐 상대성 이론이나 만류인력 이론 같은 것들이 폐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과학이라는 거는 정해진 물론 귀납적이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천동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지구가 돌아. 근데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믿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과학사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얘기예요. 과학사는 건 과학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천동설일 때는 어땠어? 천동설일 때는 이 달을 보면서 행성이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은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지구를 도니까. 근데 지동설일 때는 어때? 달을 위성이라고 본단 말이지. 그지? 이게 무슨 뜻이냐?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쿤의 과학혁명은 이 기존의 이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얘기인데 일단 과학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과학이 귀납적일 수는 있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만. 자, 이 경험증식적이라는 건 뭐 특징적으로다가 이제 계속 그러면서 이걸로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반드시 타당하고 막, 법칙처럼 경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론이 관찰을 결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아까 지동설의 경우, 이게 아니라 이거란 얘기야. 그래서 천동설의 경우는 달이 행성이다라고 봤었잖아. 그죠? 근데 지동설로 바뀌었어. 지동설로 바뀌는 거 어때? 달은 위성이 됐죠. 똑같은 망원경을 보고 있는데 생각하는 게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론이라는 게 관찰을 결정하는 거다. 이 패러다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고 두 패러다임 중에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 천동설인데 지동설이야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순간요. 용어라는 게 다 바뀝니다. 그지? 약간 위성의 정의가 바뀌는 거잖아. 이러면 행성의 정의 이런 게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용어도 바뀌고 방법, 그지? 뭐 어떤 걸 뭐 증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고 개념, 인식 체계 이런 거 다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위성이다 했던 그 말이 여기에 위성이 아니니까 그지? 뭐 여기서 원자라고 했던 말이 여기서 원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둘이 연결이 안 돼요. 공통 용어가 없어요. 공통 용어. 공통적인 약속이 없어요. 그걸 바로 통약 불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이제 쿤의 과학혁명 그리고 통약 불가능성. 뭐라고? 두 개의 공존하는 약속이라는 건 불가능해. 왜? 패러다임이 바뀌면 아예 개념 체계랑 용어 이런 것까지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내용이 굉장히 가벼워서 아까 질문이 그나마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 질문 같은 경우는 포퍼와 파이어 아벤트라는 이름이 특이한 분의 과학 이론 선택의 두 관점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포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과학 이론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요. 과학 이론 A가 있고, 과학 이론 B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두 이론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지? 혹은 이 이론을 버리고 이 이론으로 가게 된다고 해봐요. 아까 플로지스톤 어쩌고 해서 불에 탄 것은 산소의 연소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해봐. 이 바뀌는 이유가 뭐겠어? 이 포퍼는
그 바뀌는 이유는 당연히 A가 B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합리적인 선택이다. 자, 그런데 그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하려면 선택이라는 건 항상 기준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포퍼가 제시하는 게, 네, 포퍼가 제시하는 진리 근접도가 바로 그 기준입니다. 진리 근접도가 뭐냐? 진리 근접도라는 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론이 있어요. 지문에서 모든 새는 난다라는 이론이 있다고 해봐요. 모든 새는 난다. bird fly. 자, 모든 새는 난다라는 이론이 있다고 해봐. 자, 그럼 이제 반례들이 있고 진짜 맞는 말들이 있겠죠, 그죠? 뭐 제비, 블라블라, 오리, 이런 것들 막 나는 애들 찌르르륵 있겠지만 안 되는 애들이 있겠죠, 그죠? 타조 날 수 없죠, 닭 날 수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반례가 되겠죠, 병아리 이런 것들. 자, 그런 애들은 그럼 이 이론 A한테 진리에 근접하지 못하는 반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맞는 참인 그런 명제들 개수에서 거짓인 개수를 빼요. 그게 바로 진리 근접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B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참인 이 수가 얘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참인 게 많고 얘가 적어져서 더 많은 애들이랑 만족을 하니까 그래서 이 이론 B가 더 합리적 선택이다. 진리 근접도에 더 높을수록 이게 높을수록 더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리 근접도가 높다 인정해. 근데 그럼 진리야? 그렇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 B가 물론 이론 A보다 뭔가 맞는 예시는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더 진리에 근접할까 실제로? 얘가 뭐만 한마디만 더 바꾸면 뭐 예를 들어서 3kg 미만인 뭐 이런 말만 싹 하고 넣었더니 갑자기 다 말이 돼 라든가 아니 뭐 뼈 밀도가 몇 점 몇 %라면 이런 말만 넣으니까 말이 돼 이러면은 얘가 더 진리에 근접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 근접도라는 것만 가지고서 과학 이론을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 아니야 라고 포퍼를 까는 게 바로 파이어벤트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포퍼가 이제 항상 어디서나 좀 까이는 위치에 있어요. 네, 이거 예전에 수능에서도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 과잉 지문이 있었죠, 그죠? 네. 자, 어쨌든 파이어벤트는 뭐라고 하느냐? 통약 불가능성. 아까 봤었는데, 그지? 근데 전혀 좀 다른 의미예요. 통약 불가능성. 자, 파이어벤트의 통약 불가능성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두 이론이 공유할 수 있는 약속이 없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조금 더 좁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통약 불가능성, 파이어벤트가 얘기하는 건 용어, 과학 용어나 뭐 새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있으면 이 두 새 있잖아. 그런 게 이 용어라는 건 원래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요. 여기서 이 맥락이라는 건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론들에 따라서 그 이론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들이 다 달라요, 의미가. 뭐 납득할 수 있죠. 그 쿤의 그것과 뭐 조금 어느 정도 의미를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두 용어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A 이론과 B 이론에서의 이 용어들을 두 개를 비교할 수 없어. 자,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 파이어벤트는 뭐냐? 뭐든 좋다라고 대답합니다. 포퍼는 진리 근접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다. 진리 근접도가 높을수록 결정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whatever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애초에 두 의미를 비교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뭐든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 과학이라는 게 이 포퍼 입장에서는요 약간 발전적인 개념이죠. 그죠? 점점 더 우리는 진리에 가까워질 거야. 이렇게 점점점 하다 보면 진리에 어느 순간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발전적 개념이라면 이 파이어벤트라는 친구는 애초에 얘네들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과학이론 A나 과학이론 B나 과학이론 C나 과학이론 D는요 다 그냥 대등한 애들이에요. 그냥 대등한 애들이고 얘네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이게 지금 우리 사회 통념과 모든 뭐 과학적 문화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사회와 문화 이런 것들에 제일 선택을 많이 받았어. 자연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런 것들이 선택되는 것뿐이야. 그런 것도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많은 것들이 증식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발전적인 그런 방향이야. 다원주의, 수많은 원리들이 있고 상대주의 이런 원리들은 각각 다 상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9번째 질문. 그래서 오늘 3질문 맞고요. 그래서 내일 10번째, 11번째, 12번째 질문. 자, 10번째, 12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좀 잘랐어요, 일부러.